상반기에 포커싱하는 인더스트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수부양해야 된다. 근데 뭘 하려고 그럴 때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죠. 중국의 소비 활동이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만큼을 이제 소비가 커버를 해주는 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류의 생산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오히려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급등해서 통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오늘 모신 분은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이전하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좋네요. 네, 일단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도. 일단 중국 그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008년 8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이에요. 그 7월에 9% 그러면 2008년에 10.6 정도 갔었는데 뭐 거의 10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그 노출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를 조금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중국은 그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예요. 돼지가요? 예. 그래서 그 돼지 강도인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 물가의 구성 요소, CPI의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요. 아, 그 일반적인 우리 미국이나 한국 여기와는 좀 구성이 그렇죠.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먹는 것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비중이 가장 커가지고 이게 돼지값이 올라가면 CPI가 확 올라가는 거고, 돼지값이 떨어지면 CPI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채소값.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거나 뭐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게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 CPI 구성요소 자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PPI가 크게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되는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한 2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은 마이너스였어요, CPI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방 세계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업 물가 지수의 상승은 중국은 예를 들면 뭐 철강이다. 뭐 전 세계 철강 생산의 뭐 45%, 50%를 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 수요가 커요. 근데 최근에 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 수입 물가 요것 때문에 PPI가 올라간 것이지 소비가 뭐 많이 늘어서 그렇다 또는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그 자체 국가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전이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유동성의 축소, 뭐 증권 시장이 어떤 흔들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중국발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서방 세계 시각으로는 그런데 중국 안을 보면 중국이 이제 작년 연말 연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코로나19에서 그 충격이 가장 적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국만 플러스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우려는 중국이 가장 먼저 긴축을 할 거다. 이제 그걸 의식해서 중국은 이제 이 커브길을 우리는 빨리 돌지 않겠다. 이제 우회에서 그렇게 그 얘기는 긴축을 조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1, 2월 달에 외국인들 뭐 이제 주식 많이 샀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훅 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중국이 긴축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국가 부채를 줄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올라갔는데 중국은 1분기, 2분기에
부채 비율을 낮췄어요. 그 2021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부채 비율을 낮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PPI는 올라갔지만 CPI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급등해서 통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소비자 물가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사실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큰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 정도는 정상적인 어떤 수치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중요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CPI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돼지가 이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이 뭐 돼지가 뭐 몇억 마리가 죽었어요. 그 바람에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몇백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국의 농업주 중에서 돼지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작년에 뭐 엄청 뛰었죠. 근데 이제 돼지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새끼를 다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CPI 안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뭐 샨샤 때문에 무너진다. 아마 기억에 그 대표님과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랬죠. 그건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왔고 심지어는 뭐 제주도까지 무슨 뭐 영향을 미친다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홍수 피해 이 자연재해가 컸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채소값이 올라가는데 채소값이 뭐 올라가 봐야 얼마나 생각하지만 14억이 먹는 채소이기 때문에 곱하기 14억.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조우라고 하는 이제 내륙 지방에서 그 홍수 정도가 있었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소류의 생산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수출 관련된 물론 이제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크진 않던데요. 17% 정도. 17%인가 30%가 안 됐다.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거죠. 17%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성장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증가세 혹은 둔화세?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실에서 웃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제 경기 부진에 고통받았는데 중국만 작년에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이 마스크, 방역복 뭐 이런 것들의 수출이 폭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출의 한 15% 어떤 달은 보면 20%까지가 이게 이 방역 물자 수출이에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이게 생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생필품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생필품이라는 게 뭐 취업도 안 되고 실업자 생기고 하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의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게 중국이 딱 아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든 유럽으로든 수출이 엄청 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는 성장세가 좀 떨어져요. 그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19와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게 이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그게 이제 이 소비 부진으로 조금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그 수입의 수요가 좀 줄어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두 자릿수 성장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이게 뭐 20% 30% 성장하던 것이 뭐 17%대 15%대로 떨어지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이제까지 좋았던 거는 뭐 다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제 돌발 독병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데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뭐 방역이 좋았었다 했지만 요즘 또 틀린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전 세계 10대 그 WHO가 인정한 임상 3상을 통과한 10대 백신 중에서
4개가 중국 거고 1개가 그 복성제약이라고 푸싱지아오라고 하는 회사가 화이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5개의 백신을 갖고 있었는데 5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뭐 30%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사회 통제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발병을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격리시키는 건 물론이지만 그 지역을 다 폐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발병률이 현격히 낮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국산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 자기네 백신 별로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들도 요즘 인터넷 다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은 뭐 90% 이상 효과가 있는데 자기네는 한 60에서 70 정도. 시노백? 시노백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노백, 시노팩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약하다는 것 때문에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 부족, 그다음에 정부 당국도 코로나 발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 큰 나라에서 뭐 열 몇 명 정도씩밖에 발병을 안 하니까 이게 접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남는 백신을 후진국에다가 원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3억 명, 5억 명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그 원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그 내년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나 마케팅 활동 행사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이게 코로나의 재확산이 있게 되면 이것은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좋은 빌미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접종률도 낮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동경올림픽보다도 월등히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속적으로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까지 해서 17억 1차 접종 기준으로 17억 7천만 명을 맞췄어요. 인구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그 2차까지 맞는 거 아.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접종 기준으로 123%예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들한테 다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인 경기 하강은 있지만 그 경기 하강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방역을 하느라고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러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뭐 2인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이는 자체가 그렇죠. 사라지게 그래서 되니까. 중국은 그걸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소비 활동이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것만큼을 이제 소비가 내수에서? 커버를 해주는 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가 돌파해버리는 이런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저 시노백 그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국가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중국도 접종은 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변이에 의해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맞은 것보다는 맞은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그런 이제 돌파 감염들의 경우는 그 백신의 효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의 팩터가 더 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뭐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 일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국민들한테 5억 명을 맞히기 전에 이 개도국에서 5억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접종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백신의 부작용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이걸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임상 테스트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한 약이 돼요. 그냥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들도 계속 확보했을 것이다. 근데 그 약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원조를 그렇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데이터베이스로서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돌파 감염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약도 똑같이 있는데 뭐 그것에서 특별히 더 세다. 뭐 지금 이제 개도국에서의 돌파 감염을 얘기를 하지만 선진국도 돌파 감염이 있잖아요. 우리도 돌파 감염이 있고. 그래서 거의 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감기처럼 그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정도 아닌가 싶고 지금 뭐 그 물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게 중국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상대적인 그 감염률이 낮아요. 근데 얘들은 뭐 중국은 그 서방세계가 개발한 백신을 맞질 않거든요. 100% 중국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저게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3분기서부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계속 뭐 8%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지금 뭐 3분기에는 6.3%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2, 4분기 GDP가 7.9가 나오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기대보다 낮다 이거예요. 근데 기대가 8.4 정도였는데 그럼 이거 누가 8.4로 찍은 거냐 그러면 연구기관들의 예측치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꼭 맞냐. 그럼 이제 1, 4분기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얼마였냐면 16.9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8.3이 나왔어요. 그래서 1, 4분기에는 적기 추정을 했고 2, 4분기에는 8.4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7.9에서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측 기관들의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성장률의 둔화는 그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작년이 마이너스였다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3분기, 4분기는 무조건 1, 2분기보다는 떨어지는데 핵심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대략 잠재 성장률 한 5.5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 7.9, 뭐 3분기에 예측치마다 다른데 한 6.6에서 뭐 6.3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4,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아마 성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를 제하고 잠재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이상에 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그렇게 이 투자나 이런 쪽에서 우려를 이제 할 만한 정도 그 경기 하강 속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시고 또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1, 2분기에 이게 뭐 부채 비율도 낮춰놨고 또 재정 지출도 줄여놨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재정을 확 늘리거나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상태로 가게끔은 정부도 두지 않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아까도 이제 소비자 물가 1% 이야기하셨듯이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이야기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없다. 이 얘기는 이런 어떤 경제 이쪽에 중국 경제가 더 커져야 우리도 이제 거의 중간재 수출하면서 우리 경제도 좋아지는데 전방 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수출하는 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잖아요. 뭐 철강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주 뭐 전반적으로 이게 결국 중국 경제가 피크아웃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도 역시 피크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으로 수출의 90%, 92%가 중간재예요. 네. 소비재는 뭐 5%도 안 되고. 근데 뭐 중간재라고 해도 절반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게 수출이 이게 우리 사실은 대중국 수출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전 세계가 지금 쇼티지 상태예요. 공급 부족. 그래서 가격 상승 이펙트까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숫자로 보는 대중국 수출은 뭐 연말까지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모멘텀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반도체는 뭐 설비 투자해서 제품 나오는데 2년에 3년이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머지 이제 화학이나 뭐 이제 이 기계라든지 뭐 이런 소재 이런 쪽에서는 이게 경기가 조금 나빠지고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주춤거리면 이게 조그만한 그 충격에도 이게 수급이 깨져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봐야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제 중간재를 많이 팔기 때문에 중국의 SOC 투자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반 그 GDP 숫자가 얼마를 가고 수출이 얼마나 가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반도체를 뺀 나머지는 중국의 재정 지출, 그다음에 정부의 SOC 투자, 지방 정부의 투자, 요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상반기에 이게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이 경기 감속도가 감속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 우리한테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제 이해를 못했는데 중국의 감속도요?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감속하는 것에 예. 중국 경제가 오히려 속도가 감속이 되면 우리한테 호재일 수 있다. 호재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SOC 투자나 정부 재정 지출로 확 늘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간재를 팔기 때문에 그 SOC를 tul리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중간재 제품의 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다음 분기, 그 다음 연말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거는요. 승가율의 이제 폭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경기 상황은 위로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위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경기의 모멘텀으로 보면 중국은 금년 1, 4분기가 피크아웃이에요. 모멘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GDP의 트렌드가 이제 어느 형태로 가냐를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우상향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모멘텀의 피크아웃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대신 우리로 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중요해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에 집중하려고 하냐 그리고 뭐를 도태시키려고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지 이 전체를 같이 뭉뚱그려서 보는 것은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정치국 회의라는 걸 하면서 하반기에 포커싱하는 인더스트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수부양해야 된다. 근데 뭘 하려고 그럴 때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죠. 전기차?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탄소 중립.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이렇게 나쁘다는데 이게 철강이 왜 이렇게 좋냐. 그랬을 때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냐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철강회사는 살아남고 환경 설비를 갖출 수 없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아남은 놈은 이제 죽은 놈의 파일을 먹어서 이게 호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철강이나 이런 것들의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이 하반기에도 탄소 중립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농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농업이냐 그러는데 거기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종자예요. 종자. 예전서부터 종자가 미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4기이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곡물 시장은 겉으로는 뭐 유럽하고 여러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곡물의 이 수입을 통제를 하게 되면 중국이 식량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 육성하고 키우겠다. 요게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뭐 전반적인 중국 경제가 피크냐 아니냐 뭐 하는 것들은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 미국이 경기 피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섹터별로 보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의 거의 10배나 되는 사이즈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성장률의 업다운보다가는 그 안에서 취업하는 이제 쪽하고 이 압력을 주는 업종에 구분을 하는 것
이제 그게 더 중요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 흐름보다는 중국에서 앞으로 어떤 섹터의 산업을 키우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돈 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멘텀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이고 매크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